연간 13조 원을 내라. 미국이 한국에 던진 충격적인 요구. 워싱턴 관가가 경악했습니다. 한국이 단 한마디로 거절한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하겠습니다. 그리고 48시간 후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캐나다 출신 20년 경력 국제안보 전문 기자도 상상도 못한 일이라며 긴급 한국행을 결정했죠. 한국이 발표한 건 100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 월스트리트 저널,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스까지 동시에 찬사를 쏟아냈고 나토 12개국이 한국산 무기 도입을 타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전장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선택이라며 무기 대량 주문을 결정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어떤 비밀 무기로 미국까지 감탄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크리스토퍼 벤자민 헤일이라고 합니다. 캐나다 출신이며 현재는 국제안보와 군사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는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외교관으로 커리어를 시작했는데요. 거의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다양한 국가의 외교 현장에서 근무하며 여러 나라를 직접 방문하고 다양한 국제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책상 앞에 앉아 보고서나 문서만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는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는 생생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바꾸어 기자가 되었고 지금은 세계 여러 나라를 직접 찾아다니며 각국의 군사 정책과 안보 문제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은 동북아시아 지역에 많은 관심을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역동적이고 복잡한 정치 군사적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잦은 군사적 도발, 급격히 부상하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 역사적인 갈등을 안고 있는 일본과의 관계, 그리고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얽히고 설켜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균형을 잡아가며 자신의 위치를 지켜나가는지를 관찰하는 일은 저에게 매우 흥미로운 경험이자 도전이었습니다. 캐나다인인 저로서는 한국의 안보 현실을 접할 때마다 많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캐나다는 비교적 평화롭고 안정적인 지정학적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남쪽에는 오랜 동맹이자 가장 가까운 이웃인 미국이 든든히 자리 잡고 있고 북쪽으로는 광활한 북극해가 자연스러운 방벽 역할을 해주고 있죠. 동서쪽으로도 위협이 될 만한 국가가 없어 상대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국가 안보를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보보다는 외교, 복지, 다문화 정책, 사회적 통합 같은 영역에 더욱 집중해 왔습니다. 반면 한국은 전혀 다른 현실 속에 놓여 있습니다. 북쪽에는 핵무장을 완성한 북한이 언제든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존재로 늘 경계 대상이 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급속도로 군사력과 경제력을 증대시키고 있는 중국이 점차 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쪽에는 오랜 역사적 갈등과 복잡한 정치적 긴장이 얽혀있는 일본이 자리하고 있죠. 이처럼 삼면이 서로 다른 도전과 위협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 환경은 전 세계를 통틀어도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은 단순히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다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국방 정책을 수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가 안보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절박한 과제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러한 절박함은 한국 정부와 국민 모두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아 국방 정책의 모든 한 줄기, 모든 세부 사항에 진지하게 반영되고 있었습니다. 캐나다와 같은 비교적 안보 여건이 안정적인 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말 그대로 생존의 감각이 한국에는 분명 존재했습니다. 안보는 그저 정책 담당자들의 관심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과 삶 속 깊숙이 뿌리내린 문제였습니다. 한국의 모든 사회 구성원은 안보를 국가를 지키는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이는 곧 국민적 단결과 국가적 결속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생생한 현실을 직접 목격하면서 저는 한국 국민과 정부가 안보 문제를 얼마나 무겁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지 군사적 준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교,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긴밀히 연결된 총체적인 국가 전략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점이 저에게 매우 깊은 인상을 남겼고 앞으로도 한국이 어떻게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균형을 찾아가며 미래를 만들어갈지 계속해서 주목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국방 전략, 첨단 군사 기술 개발 현황,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 사이에 자리 잡은 안보에 대한 인식과 열정이 점점 더 깊어지고 정교해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연스럽게 큰 관심과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외국에서 개발한 기술과 장비에 의존해왔던 나라가 이제는 스스로 독자적인 군사 기술을 연구 개발하며 이를 토대로 자국산 무기를 세계 시장에 수출하는 군사 강국으로 성장했다는 점은 실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국가 안보를 위한 자주적 역량 강화와 경제 성장,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까지 아우르는 광범위한 성취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또한 군사력의 발전뿐 아니라 외교 무대에서도 한국이 자신만의 독자적인 목소리와 정책 입장을 당당하고 능동적으로 내세우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한때는 주변 강대국들의 영향력 아래에서 신중하게 조심스러워야 했던 한국이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이익과 가치관을 명확히 표현하며 대등한 파트너로서 당당하게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펼치고 있다는 점은 한국이 이룬 진정한 성숙한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군사기술과 전략뿐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가짐, 국가의 외교적 위상까지 모두 함께 성장해 나가는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나라가 앞으로도 역동적인 국제 정세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굳건히 걸어 나갈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한국을 지켜보는 일이 제게는 매우 뜻깊고 자랑스러운 경험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한국을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려운 상황과 여러 위협을 견뎌내는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도전들을 새로운 기회로 전환시키는 한국인의 강인한 힘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점점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힘은 단지 군사력이나 경제력 같은 물리적인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국민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강한 의지와 굳건한 연대, 그리고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며 현명하게 판단하려는 태도에서 우러나오는 것임을 한국에서 뚜렷이 배웠습니다. 이러한 연대와 의지는 단순한 구호나 표면적인 결속을 넘어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도 그리고 국가적 위기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발현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어려운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에 맞춰 전략을 세우며 실천하는 성숙한 태도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 역시 저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런 점들이 모여서 한국이 단순히 위기를 극복하는 수준을 넘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한국이 어떻게 미래를 그려가고 새로운 도전과 기회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며 성장해 나갈지 계속해서 주목할 것입니다. 그 과정은 저에게 단순한 관찰 이상의 큰 의미와 자극이 될 것이며 세계 여러 나라가 주목해야 할 값진 사례임을 확신합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저를 비롯한 많은 이들에게 영감과 배움을 주는 귀중한 경험으로 남을 것입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워싱턴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라는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금액이 무려 연간 13조 원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저는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캐나다 전체 국방 예산이 약 25조 원 정도임을 생각하면 한국이 요구받은 이 방위비 분담금이 얼마나 엄청난 수준인지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단순히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거부하거나 협상 테이블에서 시간을 끌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혀 새로운 접근법과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기존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규모를 무작정 늘리는 대신 자국의 자주국방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중심을 옮겼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용 분담 문제를 넘어 한국이 자신의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전략적 결단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과거처럼 외국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었죠. 이런 한국 정부의 변화된 태도는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며 한반도의 안보 지형도를 새롭게 바꾸는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예산 계획과 무기 도입 일정까지 포함된 체계적인 전략이었죠. 국제 군사 전문가로서 이런 담대한 결정을 내린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실현 가능한 계획인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캐나다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으로서 저희 캐나다도 몇 년 전부터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의 일정 비율까지 끌어올리라는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들로부터요. 하지만 우리 정부는 전통적으로 방위에 있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해왔고 그 요구에 대해서도 점진적 증액이라는 형태로 대응했죠. 급격한 증액보다는 균형 있는 접근을 택한 겁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 위협이 눈앞에 도사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군비 지출을 늘리는 것이 정치적으로도 쉬운 결정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때 제가 눈을 돌린 곳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니라 아예 국방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단순히 더 많은 무기를 사들이는 걸 넘어서 자주국방이라는 원칙 아래 독자적인 기술 개발, 전략 수립, 그리고 국방 체계 전반의 재편을 추구하고 있었죠. 그건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철학의 전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단순히 인터넷이나 보고서로 읽는 데서 멈추지 않고 직접 가서 보고 듣고 느껴야겠다고 생각했죠. 한국이 지금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그 변화의 실체가 무엇인지 몸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토론토에서 인천까지의 비행은 약 13시간쯤 걸립니다. 꽤 긴 여정이죠. 그 시간 동안 저는 비행기 안에서 계속해서 한국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정리해봤습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10번째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고 반도체나 조선업 분야에서는 단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나라입니다. 문화적으로도 K-팝, 한국 드라마, 영화까지 글로벌 팬층이 탄탄하고 이제는 문화 강국이라는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게 들릴 정도입니다. 하지만 군사적인 측면에서만큼은 여전히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지휘 체계도 상당 부분이 연합 구조에 얽혀 있으며 주요 무기 체계 역시 미국산 비중이 높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저도 궁금했습니다. 과연 그런 한국이 진정한 자주국방을 실현할 수 있을까? 단순히 구호로 끝나는 건 아닐까? 아니면 이미 실질적인 전환이 시작되고 있는데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걸까? 그 의문이 이번 취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제 와서 한국을 보러 간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느꼈어요. 변화의 물결은 표면이 잔잔할 때 시작되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비행기 창밖으로 캐나다의 풍경이 멀어질 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한국이라는 나라의 군사적 자립 여정을 추적해가는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느낀 첫인상은 활기찬 역동감이었습니다. 공항 곳곳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전시물들을 볼 수 있었고 사람들의 표정에서도 자신감이 엿보였죠. 특히 공항 내 한국 방산업체들의 홍보 부스가 눈에 띄었습니다. 과거 캐나다 공항에서는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었거든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새로운 방위비 분담 대안에 대한 공식 발표가 있다고 했거든요. 브리핑룸에는 국내외 기자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분위기는 상당히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은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기존에 미국이 요구한 연간 13조 원의 방위비 인상 요구에 대해 한국은 전혀 다른 방향의 해답을 제시했던 거죠. 한국 정부의 제안은 크게 3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현재 수준의 방위비 분담은 유지하되 추가 인상은 거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그 대신 한국 독자적인 국방력 강화에 향후 5년간 10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죠. 셋째, 이를 통해 한반도 방어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미군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발표를 들으면서 이건 단순한 협상 전략이 아니라 한국의 장기적 안보 비전을 담은 근본적 전환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 추가 투자, 차세대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우주 군사력 확보 등 세부적인 로드맵까지 제시했거든요. 캐나다에서 이런 수준의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국방 계획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방어 우산 아래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환경에 있다 보니 이런 절박함이나 전략적 사고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외신 기자들 사이에서 나온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는 박 대령은 또한 군인들의 자부심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과거 한국군은 미군의 보조 역할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독립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춘 전문 군대로 발전했다고 했죠. 특히 해외 파병에서 보여준 한국군의 역량이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에서 한국군이 보여준 전문성과 책임감이 자주 국방에 대한 자신감의 원천이 되고 있었습니다. 캐나다군과 비교해봐도 한국군의 전투 의지와 훈련 수준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절박한 안보 환경에서 단련된 한국군이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가 되었을 때 저는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려고 했습니다. 지난 3주간의 취재를 통해 본 한국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전략적 사고와 장기적 비전을 가진 성숙한 국가였습니다. 특히 자주국방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체계적 접근법은 다른 나라들이 배워야 할 모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의 젊은이들과 대화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그들의 글로벌한 사고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의 문제를 한반도라는 좁은 틀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이지훈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주국방도 결국 한국이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에요. 경제적으로는 이미 선진국 대열에 올랐지만 안보 면에서도 독립적이어야 진정한 강국이 될 수 있죠. 이런 인식이 단순히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의 분위기라는 것을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들은 자국이 세계 무대에서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자주국방은 그런 역할 확대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비슷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기업 임원 출신인 최 부장은 자주국방 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칠 긍정적 효과에 대해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방산업체들의 성장이 다른 산업 분야에도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첨단 소재, 정밀기계, 전자부품 등 연관 산업들이 함께 발전하게 되죠. 실제로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민수용 기술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군사 기술을 민간 부문에 응용하는 이른바 스핀오프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죠. 이는 캐나다에서도 시도하고 있는 정책이지만 한국의 추진 속도와 규모는 훨씬 컸습니다. 백악관과 미국 언론들이 한국의 선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이는 한국의 전략이 국제적으로도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였죠. 특히 한국이 제시한 상호 보완적 동맹 모델이 다른 지역에서도 적용 가능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취재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번 경험이 단순한 보도를 넘어 개인적으로도 큰 깨달음을 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보여준 자주국방 정책은 작은 나라가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주도권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정책의 핵심은 반미나 고립주의가 아니라 더 성숙하고 대등한 동맹 관계를 추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인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으면서 돌이켜본 한국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3주 전 처음 도착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이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거든요. 한국은 더 이상 강대국의 보호를 받는 약소국이 아니라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자주적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자주국방 정책이 있었죠. 박민서 대령과의 마지막 만남에서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기자님, 한국의 선택이 다른 나라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강대국과 동맹을 맺는 것과 자주권을 지키는 것이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 말이 한국의 자주국방 정책을 가장 잘 요약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독자적인 방어 능력을 갖추겠다는 양면 전략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제로섬 게임이 아닌 윈윈 전략이었죠. 캐나다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번 취재 내용을 정리하면서 한국이 제시한 모델이 전 세계적으로 갖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대부분 방위비 분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보여준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은 다른 나라들에게도 참고가 될 수 있는 모델이라고 확신합니다. 한국의 자주국방 정책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장기적 비전과 현실적 실행력을 겸비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구호나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예산 계획과 기술 개발 로드맵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 접근이었거든요. 이런 전략적 사고의 깊이와 실행 의지가 결합될 때 작은 나라도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이 증명해 보였습니다. 저는 이번 취재를 통해 한국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길은 동맹과 자주권을 모두 지키는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이 한국의 이런 전략적 지혜를 배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캐나다 같은 중견국들에게는 더욱 절실한 교훈이 아닐까 합니다.
한국이 보여준 자주국방의 길이 전 세계의 새로운 동맹 모델을 제시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국이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대신 게임의 룰 자체를 바꿔버렸다고 평가했고, 파이낸셜 타임스 기자는 이는 동맹국이 강대국의 압박에 대응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 역시 이런 전략적 사고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요구를 단순히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대신 완전히 다른 차원의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었거든요. 다음 날 국방부에서 소개받은 박민서 대령을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 자주국방 정책을 실제로 추진하는 핵심 실무진 중 한 명이었죠. 첫 만남부터 그의 전문성과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군복을 입은 모습에서도 강직함이 묻어났지만 대화를 나누면서는 따뜻한 인간미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대령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한국의 자주국방 계획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건가요? 기자님,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영원히 다른 나라에 의존할 수는 없거든요. 그는 한국이 지난 10년간 축적해온 방산 기술력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K2 전차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인정받고 있고 K9 자주포는 여러 나라에서 도입을 원하고 있다고 했죠.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서 향후 몇 년 내에 실전 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적 수준입니다. 문제는 규모의 경제였는데 이번 자주국방 예산 확대로 그 문제도 해결될 것 같아요. 박 대령의 설명을 들으면서 한국의 현실적 역량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캐나다는 인구나 경제 규모에서 한국과 비슷하지만 방산 기술력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는 주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완성된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 수준이었는데 한국은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수출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박 대령은 솔직하게 인정했죠. 자주국방으로 가는 과정에서 초기 비용 부담이 클 것이고 기술적으로 아직 미국에 의존해야 하는 부분들도 많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지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고 있어서 정치적으로는 추진 동력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자주국방 강화에 대한 찬성 비율이 70%를 넘어섰다고 하더군요. 한국에 온 지 일주일째 되던 날 놀라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한국의 자주국방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기 시작한 것이었죠.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의 전략적 선택이 옳다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고 뉴욕타임스는 동맹국이 보여준 성숙한 대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정말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석 기사였습니다. 기사에서는 한국이 제시한 방안이 실제로 미국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평가했죠. 한국이 자주국방 능력을 강화하면 미군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국방비 절감 효과도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이런 시각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CNN에서는 더 나아가 한국 모델이 다른 동맹국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독일, 일본 등 다른 미국의 동맹국들도 방위비 분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보여준 대응 방식이 새로운 참고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실제로 독일 언론에서도 한국의 사례를 주목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국방 전문가들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한국의 방안이 동맹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방적인 비용 분담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 분담이 더 건전한 동맹 관계를 만든다는 것이었죠.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한국의 전략이 단순히 국내용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캐나다 언론의 반응도 확인해 봤는데 토론토 스타에서는 한국이 보여준 전략적 사고를 캐나다도 배워야 한다는 칼럼이 실렸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자세를 취해왔는데 한국처럼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죠. 이를 보면서 한국의 선택이 단순히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동맹국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울에서의 취재가 한창이던 어느 저녁, 아내 한나에게 화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한나는 한국계 캐나다인으로 현재 토론토에서 언론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15년이 되었는데 한국에 대한 제 관심을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저보다 한국 상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여보, 요즘 한국 뉴스가 캐나다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당신이 거기서 취재하고 있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더라고요. 아내의 말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따라 캐나다로 이민을 왔지만 한국에 대한 애착은 여전히 강했거든요. 특히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는 것을 볼 때마다 기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번 한국의 대응은 정말 인상적이야. 캐나다라면 과연 이런 담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 싶어. 그렇죠. 우리나라는 너무 안전한 환경에 있다 보니까 이런 절박함이 없는 것 같아요. 한국은 정말 생존을 위해 싸우는 나라잖아요. 아내와의 대화에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한국계이지만 캐나다에서 자란 탓에 한국 사회의 변화를 외부자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특히 세대 간 차이에 대해 예리한 관찰을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한국은 아직 개발도상국이라는 인식이 강했어요. 하지만 지금 한국의 젊은 세대들은 완전히 다른 자신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주국방도 그런 자신감의 표현인 것 같아요. 아내의 지적이 정확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만난 젊은 한국인들은 과거 세대와는 확연히 다른 태도를 보였거든요. 미국에 대한 무조건적인 의존보다는 상호 대등한 파트너십을 추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세대적 변화가 이번 자주국방 정책의 배경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화를 마치면서 아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보, 한국이 이번에 보여준 모습을 캐나다 사람들에게도 잘 전해주세요. 우리도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아요. 박민서 대령과의 두 번째 만남에서는 한미동맹의 역사적 변천사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냉전 시대부터 현재까지 한국 안보 환경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었죠. 1953년 정전협정 이후 한국은 생존을 위해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경제력이나 기술력으로는 독자적인 방어가 불가능했거든요.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1988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한국의 국력이 급속히 성장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어요. 박 대령의 설명을 들으면서 한국의 변화 속도에 새삼 놀랐습니다. 캐나다는 이미 선진국으로서의 지위를 오랫동안 유지해왔지만 그만큼 변화의 속도도 느렸거든요. 한국처럼 몇십 년 만에 경제 대국으로 도약한 경험은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한국 방산업계의 성장 과정이었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은 기본적인 소총조차 제대로 생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차세대 전투기까지 독자 개발하는 수준에 이르렀죠.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한 것은 정부의 일관된 의지와 민간 기업의 기술 혁신이 결합된 결과라고 박 대령은 설명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주국방을 추진하는 건 반미 감정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성숙한 동맹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이 말이야말로 한국 자주국방 정책의 핵심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멀어지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존의 냉전 시대에 형성된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동맹 관계를 뛰어넘어 보다 대등하고 상호 존중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하는 명확한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박민서 대령이 강조한 바와 같이 이 변화는 단순히 군사적인 문제를 넘어서 국제 정치와 외교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수평적 협력으로 동맹의 틀을 재구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실히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박 대령은 동북아시아의 복잡한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급부상과 여전히 불안정한 북한의 핵 개발 문제 등으로 인해 이 지역의 안보 구도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단순히 미국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오히려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깔려 있었습니다. 다양한 안보 도전에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 스스로가 독자적인 군사 능력과 전략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곧 자주국방 정책의 본질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과 산업 기반으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한국 항공우주 산업 공장을 방문한 날이었죠. 거대한 조립 라인과 첨단 설비가 가득한 공장 내부는 마치 한편의 미래산업 현장 전투기로 완성되어가는 과정을 직접 목격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한국의 기술력과 산업 역량을 상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공장 관계자는 KF-X 전투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스텔스 기능, 첨단 레이더 시스템, 탁월한 기동성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하며 한국 공군의 미래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이 단순히 군사 장비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첨단 기술과 국방 역량을 통해 국제 안보 질서 속에서 스스로의 주권과 생존을 확보하는 진정한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한낱 이론이나 구호가 아닌 눈앞에서 실제로 움직이고 완성되어 가는 현실임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자주국방 정책은 그렇게 전략적 의지와 첨단 기술력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탄탄하게 구축되고 있었습니다. 이 전투기의 핵심 기술 중 80%는 한국이 독자 개발했습니다. 엔진은 아직 미국 제품을 사용하지만 향후 한국형 엔진 개발도 계획하고 있어요. 기술진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이 얼마나 강한 기술 자립 의지를 갖고 있는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전투기나 주요 무기 체계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에서 도입하는 상황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지만 한국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외국에서 기술을 도입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독자적인 개발 역량을 갖추고 기술 자립을 실현하려는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는 양국의 국방 정책뿐 아니라 안보에 대한 국가의 태도와 철학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현대로템의 K2 전차 생산 시설을 직접 견학했을 때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공장 내부에서 수많은 엔지니어들과 기술자들이 치밀하게 설계된 K2 전차를 한 대 한 대 정성껏 완성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이 단순한 무기 수입국에서 이제는 글로벌 무기 수출국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K2 전차는 이미 터키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 수출되어 실전에서 그 우수한 성능을 입증받고 있었고, 특히 터키에서 운용 중인 K2 전차들이 뛰어난 전투력을 보여주면서 추가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방산 산업이 단순한 기술력 과시를 넘어 국제 무대에서 실제로 신뢰받고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더불어 한화 시스템에서 만난 연구진들의 이야기 역시 저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차세대 미사일 방어체계 개발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이 분야에서의 기술 수준이 세계 최상위권에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첨단 표적 식별 시스템은 미군조차도 관심을 갖고 벤치마킹할 정도로 진보된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한 연구진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개발하는 기술들을 미군에서도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받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에 기술을 제공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자부심 넘치는 표정과 당당한 태도는 제게 큰 울림을 주었고, 이는 한국이 단순한 선진국 기술의 수혜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계 무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로 거듭났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K9 자주포가 있었습니다. K9은 더 이상 단순히 한국 군대만을 위한 무기가 아닙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 유럽의 주요 나토 회원국들이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는 이 자주포는 한국 무기의 세계적인 신뢰와 우수성을 상징하는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가 공개 석상에서 K9은 전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평가한 것은 한국산 무기가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 이제는 무기 시장의 기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적 의지와 정부의 전략적 지원이 만들어낸 한국 국방력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이 단지 무기 제조국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와 안전을 스스로 설계하고 지키는 진정한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군사력 강화가 아니라 한국 국민들의 굳건한 자존감과 자주권에 대한 열망, 그리고 이를 현실로 만들어가는 끊임없는 노력의 산물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스스로를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기술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와 성장의 현장을 직접 목격한 외국인으로서 한국의 미래가 매우 밝다고 확신하며 돌아갈 수 있었죠.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 시민들과 자주 국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했죠. 하지만 그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시민들이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반응이 인상 깊었습니다. 대학생 김민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세대는 더 이상 미국에 무조건 의존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가 가진 기술력, 인재, 경험이라면 충분히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의 말에는 단순한 감정적 자부심이 아닌 이 시대 청년들의 자각과 주체의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음을 의미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전쟁 이후 누군가의 보호를 당연하게 여기던 시기는 지나갔고, 이제는 한국이 스스로의 전략을 세우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장년층의 시각도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회사원 박정호 씨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자주 국방을 이야기했습니다. 방위비를 매년 수조 원씩 미국에 주는 것보다 그 돈을 국내 방산업체에 투자하는 게 훨씬 나아요. 일자리도 늘고 기술도 발전하잖아요. 결국 그게 나라 전체를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 말처럼 자주국방은 이제 단순히 군사적인 자존심이나 국방력 강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의 방산업체들은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국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첨단 군사기술 개발뿐 아니라 이를 통한 고용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방산 부문의 기술 이전과 부품 국산화에 있어서도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군사 분야에서 개발된 기술들이 민간 산업으로 전환되면서 한국의 자동차, 전자, IT, 첨단 소재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주국방은 더 이상 안보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경제와 기술, 그리고 외교까지 아우르는 국가 전략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단순히 무기 수출국을 넘어 첨단 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이런 다방면의 성과들이 뒷받침되고 있었습니다. 박민서 대령과의 마지막 만남에서는 한국군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변화들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박 대령은 특히 최근 신임 장교들 사이에서 눈에 띄게 달라진 인식과 태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요즘 젊은 장교들은 단순히 명령에 복종하는 수동적인 자세를 넘어 스스로 고민하고 학습하며 무엇보다도 자주 국방에 대한 강한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미군과 함께하는 훈련에서도 단순히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경쟁의식을 가지고 자신들의 역량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려는 모습이 눈에 띈다고 합니다. 이런 태도의 변화가 결국 한국군 전체의 전투력 향상과 작전 수행 능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박 대령의 설명이었습니다. 또한 박 대령은 이러한 변화가 단지 군 내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자주국방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바탕으로 한 마음으로 뭉치면서 가능해진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지지와 응원이 있었기에 군인들이 더욱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자기 역할에 임할 수 있었다는 점은 자주국방이 군사 전략을 넘어서 국가 전체의 역량과 의지를 하나로 묶는 강력한 힘임을 보여줍니다. 이 대화를 통해 저는 한국 자주국방의 진정한 의미가 단지 무기와 전력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 군이 함께 만들어가는 국가 정체성과 미래 비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장교들은 과거와 많이 달라요. 미군과 훈련할 때도 단순히 배우겠다는 자세보다 우리가 더 잘해볼 수 있다는 경쟁의식이 더 강해졌습니다. 과거엔 미군의 지휘 아래 움직이던 수동적인 자세였다면 지금은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주도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려는 태도가 훨씬 강해졌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군이 진짜 강해지고 있는 거죠. 그의 말은 단순히 군 내부의 변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전체의 체질이 바뀌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은 전쟁의 폐허 위에서 외국의 원조를 받던 나라였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기보다는 늘 한 걸음 뒤에서 조심스럽게 따라가던 나라였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기술을 수출하고 무기를 팔고 외국군과 당당히 협상하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무기 몇 개를 잘 만들어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치열한 노력, 뚜렷한 철학, 국민의 지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를 지킨다는 흔들리지 않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현장을 직접 보고 느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누군가에게 지켜져야만 했던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더 이상 외부의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제 스스로를 지키고 나아가 세계를 지켜낼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저는 이 나라가 그렇게 강한 나라인 줄 몰랐습니다. 겸손하고 조용한 사람들, 질서정연한 거리, 빠르게 발전한 도시 풍경들 속에서 이 나라의 진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쉽게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힘은 목소리 큰 정치인이 아닌 묵묵히 연구실에서 땀 흘리는 과학자들, 철저한 훈련을 반복하는 젊은 장교들, 그리고 조국의 자립을 꿈꾸는 국민들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작지만 단단한 나라, 조용하지만 강한 의지를 지닌 국민, 겸손하면서도 자신의 길을 분명히 알고 있는 민족. 한국은 전쟁의 폐허 위에서 스스로를 일으켜 세웠고 지금은 누구의 그늘도 아닌 자신의 실력으로 국제사회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를 유럽의 나토 국가들이 도입하고 첨단 기술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며 자국 방위에 대한 전략을 더는 외세에 의존하지 않는 이 나라를 보며 저는 진심으로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나라는 단지 빠르게 성장한 개발도상국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자기 길을 스스로 개척해온 정신적 강국입니다. 기술과 경제, 군사와 외교,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의식 수준까지 모든 면에서 한국은 놀랍도록 균형 잡힌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패권의 중심이 이동하고 전통적인 강국들조차 방향을 잃고 있을 때 한국은 묵묵히 자신이 할 일을 하며 세계의 무게 중심을 조용히 바꾸고 있습니다. 한국 그 이름은 더 이상 작은 나라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 이름은 이제 가능성이고 자부심이며 무엇보다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진정한 강국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저는 외국인으로서 그 이름을 이렇게 부를 수 있음에 진심으로 존경을 담아 말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진정 위대한 나라입니다. 여기 한국은 더럽고 지저분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어린 학생들을 왕따시키는 것은 물론 상류층 학생들은 그런 가난한 학생들을 괴롭히는 말도 안 되는 나라라며 경악해하고 있는 영국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한국의 학교에 들어서자마자 충격적인 장면들을 보고 크게 경악해하고 마는데요. 그 영국인은 한국의 무엇과 어떤 것을 받기에 이토록 경악하고 만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온 에밀리아 콜린스라고 합니다. 저는 영국의 공립초등학교 교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국과의 교류를 위해 교사들 중 몇 명을 한국으로 보내라는 공문이 내려왔어요. 솔직히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교육자의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처음 알게 된 건 교육대학에 다니고 있던 대학생 때였습니다. 어느 날 고등학교 친구 한 명이 저에게 드라마 한 편을 추천해 주었어요. 저는 드라마 광이거든요. 친구가 추천해준 드라마는 학교를 배경으로 한 10대의 이야기를 담은 한국 드라마였는데 저는 한국 드라마를 한 번도 접해본 적 없었던 터라 드라마의 내용이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제 기대는 산산조각 났어요. 그 드라마에는 상류층 자제들이 다니는 학교가 나왔는데 그 학생들은 가난한 학생 한 명을 괴롭히고 무시했습니다. 드라마에는 과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에 최대한 중립적인 시선에서 드라마를 시청하려고 했지만 드라마의 후기에 달린 다른 아시아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드라마는 사실임이 분명했어요. 한국은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차이도 엄청나다는 아시아인들의 증언이 넘쳤거든요. 제가 태어난 영국도 사립학교와 공립학교가 존재했지만 한국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또 대놓고 가난한 아이를 괴롭히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상태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머릿속에서 거의 잊혀갈 쯤 한국으로 갈 교사를 선택하라는 공문이 내려온 것이었죠. 저는 당연히 안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우선 대부분의 교사들이 기혼자였습니다. 저 외에 미혼인 교사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 중에는 약혼자가 있는 교사도 있었습니다. 또 이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죠. 배우자도 있고 약혼자도 있는 사람을 해외로 1년 동안 보내는 건 말이 안 됐다 보니 한국으로 갈 교사는 싱글로 추려졌습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선택되었죠. 한국행이 결정된 후 저는 친하게 지낸 중국 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길길이 날뛰며 어떻게 저를 그런 나라에 보낼 수 있느냐 화를 냈어요. 얼마나 화를 내는지 제가 더 당황해서 진정시킬 정도였죠. 그 중국인 친구가 화를 내는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더럽고 그들이 사는 곳은 지저분해. 그리고 그곳을 중국인 척 둔갑시켜 인터넷에 올린다니까? 그뿐만이 아니야. 중국이 북한을 도와주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나라야. 실제로 한국에 가보면 한국은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서 길거리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고 TV나 인터넷에 한국이 잘 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건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이야. 친구에게 들은 한국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특히 한국도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교육은 나라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데 한국은 잘 사는 애들의 교육에만 신경을 쓴다는 것이었죠.
이런 나라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제가 한국으로 가는 것은 정해진 사실이었고 저는 1년만 채우자고 생각하며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마냥 비행길에 올랐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한국 학교의 인솔자를 만나고 학교에서 마련해준 집으로 가는 내내 본 한국은 굉장히 발전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이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화려해 보이는 곳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해 굶어 죽는 사람들이 깔려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학기가 시작하기 전까지 인솔자가 저를 데리고 이곳저곳을 데리고 다녔지만 모든 게 다 가증스러웠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고 싶다고 해도 서울에도 볼 것이 정말 많다 라며 서울에서 즐길 걸 다 즐기고 다른 지역으로 가자는 변명만 나열했죠. 제가 한국의 참상을 보고 실망할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네. 나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데 라고 말이죠. 그렇게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학교는 실로 대단했어요. 분명 공립학교라고 했는데 사립학교인 줄 알았습니다. 학교 내부와 외부는 깔끔하게 리모델링 되어 있었고 운동장에는 잔디가 깔려 있었어요. 교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칠판이 갑자기 영상 스크린으로 변하질 않나? 학생들은 개인용 태블릿을 가지고 있지를 않나?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게다가 태블릿은 학교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립학교처럼 학비가 비싼 것도 아니고 나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학교에서 이게 가능하다니.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영국이라도 이런 파격적인 혜택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학생들에게 세금으로 태블릿을 제공한다면 시위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학생들에게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냐면서 말이죠. 특히 저를 놀라게 한 건 모든 교실마다 설치되어 있는 난방 시설이었습니다. 에어컨과 난방이 가능한 시스템 에어컨이 어딜 가든 있었어요. 한국인들 입장에서 이건 당연한 일이겠지만 저에게는 아닙니다. 영국의 여름에 수업을 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땀에 푹 젖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공기청정기부터 가습기까지. 저희 학교가 제가 살던 집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공립학교의 수준이라곤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시설임은 분명하지만 여기는 서울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고 교장 선생님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느꼈는지, 지내는 동안 불편한 것은 없었는지 등등을 나누는 시간이었죠. 저는 그 자리가 매우 불편했습니다. 한국의 좋은 모습만을 영국에 알리라는 무언의 압박 같았거든요. 저는 없는 말은 못 지어내는 성격이라 교장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학교에서 본 모습은 실로 대단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영국에 알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도 저를 인솔하는 도움이 선생님도 의아해하며 이유를 물었어요. 저는 서울이 아닌 지역이 얼마나 참혹한지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두 선생님은 대체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냐며 펄쩍 뛰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라면서요. 저는 도움이 선생님에게 그 정도로 떳떳하면서 왜 다른 지역에 가고 싶다는 내 의견을 무시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도우미 선생님은 정말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정말 서울에서 볼 게 많아서 그랬다고 대답했어요. 다른 지역에 가는 건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니 방학이나 긴 휴일을 이용하려 했다면서요. 정말 억울해하는 도우미 선생님에게 교장 선생님은 당장 이번 주에 시골에 있는 학교를 탐방하고 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저는 그 며칠 뒤 기차를 타고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야 나오는 시골에 있는 학교에 방문했습니다. 저는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중국인 친구에게 들었던 끔찍한 참상을 보지 못했어요. 서울에 있는 건물들보다는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지저분하기는커녕 고즈넉한 느낌까지 났습니다. 마지막에 도착한 시골 동네는 버스 정류장도 가로등도 인도도 낡아 있었지만 학교만큼은 아니었어요. 노란색 학교 버스와 학교 주변의 인도는 모두 새 것이었고 학교는 서울 학교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크고 깨끗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또 그곳의 아이들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끼니를 거른 적이 없어 보일 정도로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제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한국을 오해한 것에 대해 사과하자 도우미 선생님은 이제라도 오해를 풀었으니 다행이라며 넓은 마음으로 제 잘못을 용서해 주었어요. 솔직히 당시에 저에게 화가 나서 도우미 선생이고 뭐고 못하겠다며 저를 무시해버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국인에 대한 두터운 신뢰를 갖게 되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버리고 나니 한국 학교만의 놀라운 특징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교육 환경, 가르치는 내용, 교사들의 수준 등등 칭찬할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것들을 말하자면 그건 바로 밥입니다.
한국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그게 놀라울 게 뭐가 있냐는 반응을 합니다. 저는 이런 여유로운 반응도 너무나 부럽습니다. 제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전 세계 친구들에게 자랑했던 것들이 한국인들에게는 당연한 것인 거니까요. 제가 놀라워했던 것은 바로 한국의 급식입니다. 제 사연을 듣는 여러분도 급식이 뭐 어때서?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한국의 급식은 정말 최고입니다. 저는 학교마다 영양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영국에서 영양사란 정말 부잣집이나 국왕의 거처에만 있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전문적인 영양사가 수천 개나 되는 학교에 전부 배치되어 있다니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교사들의 능력만큼 영양사들의 능력도 대단했어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 등 몸에 필요한 요소들을 전부 고려한 최고의 식단을 정해주었는데 그 식단이 한 달을 주기로 바뀌었습니다. 식단 돌려막기 같은 건 없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음식의 퀄리티였습니다. 정말이지 모든 음식이 환상적이었어요. 알아보니 음식을 해주시는 조리사분들의 경력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런 한국을 두고 왜 그 중국인 친구는 한국이 형편없는 후진국이라고 말했던 걸까요? 순간적으로 궁금해지더군요. 과연 그 중국인 친구가 한국을 실제로 와본 적은 있던 걸까? 라는 생각 말이죠. 한국의 실상이 이게 전부였으면 말을 꺼내지도 않았을 거예요. 어느 날 제 옆에 있던 선생님이 영양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염에 걸린 아이가 있다는 연락이었죠. 그걸 왜 이야기하냐 했더니 그야 이걸 말해야 장염 걸린 아이에게 맞는 점심을 만들어주지 않겠냐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을 잃었어요. 영국, 아니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아픈 아이를 위해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주는 학교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급식 시간 몇 시간 전에 전달받는 내용을 가지고요. 영국에서는 아픈 아이가 있으면 따뜻한 차를 한 잔 주거나 밥을 못 먹을 정도라면 귀가를 시킵니다. 만약 부모가 당장 오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 아이는 밥도 못 먹고 양호실에 누워 있어야만 해요. 한 번은 그렇게 있던 아이가 구급차에 실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학교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어요. 아픈 아이가 이렇게 된 건 아픈 자녀를 학교에 보낸 부모의 책임이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게다가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은 따로 음식을 받는 곳이 있었어요. 영국에서는 알레르기가 있다면 무조건 도시락을 싸와야 합니다. 그런 아이들 것까지 챙겨줄 여유는 없다는 거죠. 저는 대체 아이들이 급식비로 얼마를 내길래 이 정도의 급식이 가능한 건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질문을 들은 선생님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충격적인 대답을 했어요. 급식을 먹는데 돈을 왜 내죠? 맞습니다. 한국의 학교는 무상급식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교사들에게는 급식비를 받았지만 밖에서 나가 먹는 것보다 저렴했으니 교사들도 안 먹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급식비에 이렇게 많은 세금을 투자하는 걸 한국인들이 반대하지는 않는지 물어보았어요. 영국에서는 유상급식이 당연한 것이다 보니 무상급식을 하는 순간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게 뻔했거든요. 그러자 그 선생님은 애들 먹이는데 돈 아까워하는 한국인은 없을 거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보고 느낀 것들을 개인 SNS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학교의 시설, 고퀄리티의 수업 내용, 특히 급식 사진은 매일 올렸습니다. 제가 올린 사진을 본 영국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냐며 이 상황을 당장 설명하라며 저를 다그칠 정도였죠. 저는 이런 스페셜한 급식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걸 증명했고 제가 올리는 사진들은 매번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어메이징, 판타스틱을 외치는 상황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제게 한국을 나쁘게 설명한 중국인 친구였죠. 저는 그 친구가 저를 속였다는 것을 알고 난 뒤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저를 한국의 추잡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저열한 배신자 취급을 했어요. 그러고는 한국의 급식 사진에 한국인들은 굶어 죽는 아이들에게나 무상급식을 베풀어라 라는 댓글을 달거나 한국은 먹을 게 없어서 구더기로 음식을 만든다는데 이것도 그런 음식 중 하나가 아니냐는 댓글도 달았습니다. 한국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중국인 친구의 말에 선동되기도 했어요. 저는 저처럼 한국을 오해하는 사람이 생기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영상을 찍어 올렸습니다. 처음엔 긴가민가 하던 사람들도 점점 제 영상을 신뢰하게 되었고 영상을 본 한국인들과 외국인들의 증언이 쏟아지며 중국인 친구의 주장은 점점 힘을 잃어갔어요. 오히려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는 욕을 먹기까지 했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이자 중국인 친구를 알고 있는 한 교사를 통해 중국인 친구가 일자리를 잃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중국인 교사는 영국에서 중국어 과외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까지 자신이 가르치던 아이들에게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모든 아시아 국가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심어주었다고 합니다.
한 학생의 부모님이 제 사진과 영상에 달린 중국 친구의 댓글을 보게 되었고 모든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이었죠. 중국 친구가 가르치던 아이들은 전부 상류층의 자녀들이었는데 그들의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잘못된 정보를 세뇌시키듯 한 중국 친구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힘있는 집안들이었다 보니 중국 친구는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추방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고 했죠. 그 친구의 거짓 정보에 휘둘렸던 한 사람으로서 통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국에 있는 동료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학교는 유상급식으로 바뀐 지가 오래입니다. 유상급식이라 해봤자 형편없는 퀄리티이지만요. 유상급식으로 시스템이 바뀌면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도시락을 싸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기가 역대 최악으로 안 좋아지면서 도시락마저도 못 싸오는 아이들이 많아졌고 결국 하교를 할 때까지 굶는 아이들이 많이 생겼다는 연락이 들려왔어요. 게다가 부모가 실직하면서 거리로 내몰린 아이가 영양실조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충격적인 기사까지 나왔다는 소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런던의 노숙자 수가 급증한 건 알고 있었지만 어린아이까지 이렇게 될 지경이라니 진짜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는 영국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한국은 잘 사는 아이든 못 사는 아이든 공평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라면 모두가 균형 잡힌 식사를 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기회가 되어 다른 학교에 있는 다른 나라에서 온 원어민 교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영국의 상황을 말하며 한국의 급식 시스템의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 브라질 등 전 세계에서 온 선생님들도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급식은 세계 수준이었습니다. 사실 영국에서만 있었더라면 영국의 급식 시스템에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에 와서 보니 아이들에게 질 좋은 식사를 보장하는 건 학교와 나라의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영국에서 한국과 같은 일을 하려면 전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할 텐데 이건 세계가 거꾸로 뒤집혀도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만 이런 제도가 가능한 이유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고민에 대한 대답은 얼마 지나지 않아 우연한 기회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던 초등학교 앞에는 오래된 문방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도 한국만의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은 그곳에서 게임도 하고 간식도 먹고 학용품을 사는 거나 준비물을 사는데 그 모습이 참 따뜻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문방구를 지나가던 중 처음 보는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가 문방구 안에서 학생들에게 무언가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사장님도 아닌 사람이 지나가는 아이들을 전부 불러다가 학용품 같은 걸 나눠주는데 그 할아버지는 필요 없다는 아이들에게까지 억지로 학용품을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할아버지에게로 가서 사장님은 어디 가고 당신이 여기서 이걸 나눠주고 있냐 물었어요. 물론 대화가 될 리가 없죠. 당시에 제 한국어 실력은 형편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제게 무슨 말을 했지만 전 알아듣지 못했고 저를 무시하고 아이들에게 자꾸만 뭘 주려고 하기에 그걸 막아섰습니다. 낯선 사람이 주는 걸 함부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건 만국 공통이라 생각했거든요. 결국 약간의 실랑이가 벌어졌고 학교에 있던 도우미 선생님이 급하게 나오셨어요. 도우미 선생님을 통해 의사소통을 한 뒤 제 얼굴은 새빨개졌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문방구 사장님의 아버지였고 이 학교가 세워질 때 문방구를 개업했던 전 사장님이었어요. 아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방문해서 아이들에게 학용품을 나눠준 것이었죠. 남의 물건을 훔쳐서 쓴 게 아니라는 건 알았지만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학용품을 나눠준 건 이해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제 물음에 대답해 주셨는데 저는 그 이유를 듣고 눈물을 흘렸을 뿐만 아니라 오랜 고민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에 가장 가난했던 시기를 버텼을 뿐만 아니라 한국 전쟁을 겪은 분이셨습니다. 굶지 않고 살아남는 게 최우선이었다 보니 꿈 같은 건 꿀 겨를도 없었다고 했죠. 그렇게 밥 굶고 살지 않을 정도가 되니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서러움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30을 바라보는 나이였고 2명의 자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런 사연을 가진 사람들은 한국 사회에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기 자식들만큼은 원 없이 공부시키기 위해 뼈가 닳아 없어질 때까지 일하셨고 그 결과 학교 앞에 작은 문방구를 열 수 있었다고 해요. 이곳에서 장사를 하는 동안 돈이 없어서 학용품을 마련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다른 애들 몰래 준비물을 챙겨주기도 하고 가끔 불러다 라면도 끓여다 주셨더군요. 왜 잘 알지도 못하는 아이들에게 그렇게까지 하셨냐고 물으니 할아버지는 한국인들은 누구보다 배고픈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굶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배고픈 서름이 얼마나 큰지 알기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또 애들이 굶는 꼴은 죽어도 못 본다고 하셨어요. 내 애뿐만 아니라 남의 애일지라도 말이죠. 도우미 선생님도 이 말에 동의하셨습니다.
자신의 부모님 세대도 할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생각한다면서요. 자신의 친구가 놀러 오면 꼭 밥을 먹여서 보냈고 집에 돌아갈 때는 과일까지 싸서 보내셨다 합니다. 저는 그 영향이 학교의 급식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했어요. 자녀 세대들만큼은 자기들처럼 굶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 때문에 전 국민들이 학생들을 배불리 먹이는데 동의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부 교육 덕분이었어요. 한국인들은 작고 인구도 없고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건 교육뿐이라는 것을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힘을 쏟았고 그 결과 지금의 경제 대국이 되었던 것이죠. 한국은 공부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하다못해 스포츠에서도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아이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자라나는 세대에게 과감히 투자한 한국의 아버지 세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가 한국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영국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나라이고 대단한 역사를 가진 나라라 불리지만 실상은 밥도 먹지 못해 굶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영양 상태는 생각도 하지 않죠. 세계 최고 강대국인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식의 채소 비율을 높이라는 말에 토마토 케첩을 올려놓은 나라이니 말 다했죠. 아이들은 나라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나라입니다. 저는 전 세계가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기간을 더 연장했었어요. 그렇게 1년이 될 줄 알았던 서울살이가 3년 가까이 되도록 한국에서 머물렀었고 지금은 한국을 떠나 영국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늘 한국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가슴속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봤던 문화와 아이들을 대하는 어른들의 마음가짐, 이 모든 게 지금 저에게 초석이 되어 영국에서도 꽤나 인기 있는 선생님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과연 제가 한국을 몰랐다면, 한국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인기 있는 선생님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한때 중국인 친구의 말에 속아 한국을 크게 오해했던 지난 날이 매우 후회스러울 뿐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 배운 삶의 지혜들을 품고 더 열심히 정진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내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도움을 줬던 도우미 선생님을 비롯한 한국인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자, 오늘 사연은 미디어 속 드라마와 중국인 말에 속아 한국을 크게 오해했었던 영국인 선생님, 에밀리아 콜린스 씨의 에피소드를 담은 소중한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은 봄비가 내려서인지 날이 좀 쌀쌀했던 것 같은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리고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해외 다양한 감동적인 사연들을 읽어드리는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